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지난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82조 원입니다. 1분에 56억 원이 군사비로 사용된 셈인데요. 오늘 평화공감은 군비 경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매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신부님도 보신 거죠? 네, 자료도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 규모가 2조 2,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이 보고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3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천조죠. 3천조. 3천조? 아, 네, 네, 제가 연간에 3천조이고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규모라고는 하지만 그 예전에 어느 드라마도 있지만 뭐 1억을 버는 게 세냐, 1억을 세는 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1억이라는 숫자까지 우리가 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고 이제 연간에 있는 전체적인 사용액이 3천조.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 단위로 따져도 뭐 수십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 뭐 이렇게 너무나 이제 경악스럽고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인류 전체가 어떤 이렇게 발전을 이루고 또 평화를 이루는데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 가운데에서 뭐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빈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3천조의 돈을 국방력을 위해 쓰고 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숫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서, 그러면 정말로 이 돈이 평화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어떤 평화를 위해 군비를 지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정말로 이 돈이 전부 다 평화를 담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뭐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쓰여야 될 때는 못 쓰고 있고, 그리고 무기의 생산, 군대의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뉴스 보면서 떠오른 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루카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뭐 이 루카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루카복음에 나타나는 고유 사화 가운데 하나인데, 예. 뭐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걷고 나니까 이 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곡물을 넣어놓고,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산을 모아뒀으니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느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맞습니다. 이거 아마 추석 때 이렇게 듣게 되는 복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가면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평화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무기를 더 많이 지어놓고 더 많이 이렇게 무기를 쟁겨놓는 것이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안전해졌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마 그런 국가들은 어리석은 국가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그거 보고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네, 루카복음 12장을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유럽 군비 지출이 크게 늘었더라고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에요. 13%가 늘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쟁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네. 근데 그 전쟁이 어떤 평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킨 국가,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 국가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유럽의 당사국들도 평화를 위해 이 전쟁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어떤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러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어떤 인류 공동체의 잘못이 서로가 성찰하고 네. 뉘우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유럽 대륙은 역사적으로 큰 전쟁,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2번이나 발생했던 지역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규모의 전쟁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은 유럽이 기획했던 어떤 평화의 기획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창의적 해법 그리고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네. 이렇게 군사비를 증강시키는 부분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3차 세계대전 요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신 그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얘기와 아마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 가운데 미국이 3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군사비에 쓰고 있는 건데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냉전 시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 저희가 좀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재원을 군사비에 지출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부분이 어떤 자선 활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세계 평화나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리고 결국 힘에 따른 패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가 어떤 군비 지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군비 지출을 보면서 이런 무기들이 당장 사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를 막기에 무기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가장 평화의 행동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유명한 어떤 명제처럼 평화를 바라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죠. 얼핏 들으면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고 얼핏 들으면 그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 지출을 많이 늘리고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그 전쟁 억지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2년이었죠. 네. 유엔에서 있었던 제2차 유엔 군축 특별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억지력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억지력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억지력 자체가 그 효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억지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폭발할 위험에 취약한 최소한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류가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이제 4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억지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옛날에 뭐 바르면 낫는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된장 바르면 낫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손에 화상 나고 다쳤으면은 아플 때는 된장 바르면 나라고 하지만 오늘날 인류는 그것들을 더 많이 발전시켜 나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마련해 놨죠. 네. 언제까지 억제력이 평화를 만드냐고 할지 이것이 어느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무력에 의한 평화는 사실은 이제 거짓된 평화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정신적인 가치적인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군비 지출은 상당히 지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부님 어떻게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러시아 러시아 전쟁의 특징을 대리전
소모전, 장기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많은 국제 전문가들에서는 탄약이 떨어져야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는 좀비처럼 끊임없이 그냥 전쟁을 수행하기만 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탄약을 공급하기만 하면서 서로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러한 전쟁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부분 안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수십만 발의 포탄이 우회되어서 공급되었을 거라고 유추하고 또 지적하는 분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그 포탄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 관여되는 것 그리고 다른 적대 국가가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도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미국과 많이 밀착을 하고 있어서 한미일 공조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 한미일 북중러 좀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도 군사적인 어떤 협력이 강화되면서 군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등적으로도 뭐 북중러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전략 자산을 많이 도입하는 만큼 북한도 신형 무기들 미사일 등에 대한 고도화를 이제 점점 높여가고 있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은 미중 간의 갈등 안에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억지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기에 의한 억지력인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네. 그래서 갈등을 이루는 한 국가가 국방력을 강화하면 다른 국가는 반드시 그 국방력에 대한 따라오는 역할 그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전형적인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안보를 위한 활동들이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군대를 더 크게 만들고 무기를 지출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국의 안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네. 이런 안보 딜레마 상황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쓸 재원을 우리가 정말 더 대화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프로그램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다면 그래서 서로가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지원하고 나누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한다면 저는 그만큼의 재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안보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월 27일 모레가 판문점 선언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던 모습 아직도 선한데 5년 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었던 한반도에 지금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남과 북은 서로가 했던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뿐만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도 있고요.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고요. 그리고 92년에 있었던 상호 불가침에 대한 어떤 조약들도 있고 남북 기본합의서죠. 이러한 약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약속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서로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지금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또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건 또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 들고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평화의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 할까요?
평화에 대한 길에 대한 어떤 신뢰 이 부분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이거는 꼭 남북 간의 어떤 갈등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갈등들, 뭐 직장 안에서, 뭐 가정 안에서 여러 갈등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그때 감정적으로 돼서 그 갈등이 해소된 사례를 찾는다 한다면은 사실은 뭐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네. 남북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냉온이 계속 반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러한 불안한 심리와 화해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욱해버리는 행동들이 결국은 평화를 그르칠 수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핵 억제, 핵 우산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핵에 대한 어떤 우려, 위험 안에서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어떤 핵 보유나 혹은 해구산의 어떤 더 강력한 확증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조율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리 억제가 상호가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몇 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교류하는 그 노력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이런 안보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모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어떤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평화가 가장 값싼 군사 비용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의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